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교회 다니는 파출소장님이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의경으로 시골 경찰서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곳 경찰서 소속으로 정말 열정적인 신앙심을 가지신 파출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되게 무뚝뚝한 다른 높은 직책의 직원분들과는 달리 의경들한테 정말 친절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꽃중년 스타일의 미남이시고 해서 의경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던 분이셨지만 가끔 혹시 교회 다니니 휴일에 나오면 교회에 오지 않을래? 이런 책도 좋지만 성경책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라는 식으로 의경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하셔서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휴무로 나와 흥미로 파출소장님이 다니시는 읍내교회에 딱 한 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예배에서 기도를 직접 주재하시기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찬송도 제일 큰 소리로 부르시고 아무튼 정말 투철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파출소장님의 신앙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읍내와도 무척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늦은 밤까지 검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문을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 대기하였는데 심심풀이로 대원들끼리 서로 괴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의 반은 장난식으로 하는 시시한 이야기들이어서 듣고만 계셨던 파출소장님은 한번 웃으시고는 손가락으로 창밖 멀리 산 아래쪽 저수지를 가리켰습니다. 어두운 밤 시골의 듬성듬성 빛나는 주황빛 가로등불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저수지는 그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도 밤에 저 저수지 근처에 못 지나가. 평소 밝고 다소 높은 톤의 파출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파출소장님이 순경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바로 그 지역에서 실종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중생 하나가 읍내 중학교에서 귀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서장은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실종한 여중생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순경이었던 파출소장님은 여중생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하굣길을 수색했습니다. 하굣길 인근 논, 밭, 마을들을 수색하고 산간을 뒤지다가 파출소장님은 일행들하고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몰랐지만 시골의 밤은 무척 순식간에 찾아온다고 한답니다. 특히나 산중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전기와 플래시를 가지고 있어서 무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파출소장님의 상관이었던 분이 합류하기 위해 저수지 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파출소장님은 플래시로 비치며 저수지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저수지는 정말 캄캄했다고 합니다. 달빛으로 어렴풋이 고요히 빛나는 물빛과 물소리가 왠지 섬뜩했다고 합니다. 대기 장소에 도착했다고 무전을 치는데 지지지 오른쪽 무전기가 전파가 잡히지 않았는지 잡음이 들리다가 상관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저수지 물가에 흰색 물체가 두둥실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어둠 속에서 그냥 지나칠 뻔했다고 합니다. 플래시로 비치며 가까이 다가가니 흰색 물체는 흰색 셔츠에 교복을 입고 있는 여중생의 시신이었습니다. 파출소장님은 정말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던 신입이었던 파출소장님은 그저 한참 떨고만 있다가 겨우 찾았다고 무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곧 무전으로 시신을 건지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출소장님은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중생의 시신을 건져 무트에 눕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불빛도 보이지 않는 시골의 산간 저수지 옆 신입 순경은 시신에서 수십 발자국 떨어진 곳에 벌벌 떨며 일행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신을 건지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갔을 때 플래시에 물이 들어갔는지 빛이 영 시원찮아졌다는 것입니다. 제발 꺼지지 말아라. 하지만 애석하게도 손전등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오독하니 누워있는 시신이 자꾸만 신경이 쓰여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노래는 불러도 온 신경은 시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입 순경 주제에 무섭다고 상관들을 무전으로 빨리 와주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어서 왜 늦게 왔어?
조금만 빨리 왔어도 라고 시신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파출 소장님은 귀까지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극한의 공포에 시신에게서 좀 더 멀찍이 떨어지려고 길 쪽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어둠 속에서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사실 비명을 질렀는지도 기억이 없고 그저 정신없이 산비탈 아래 바위와 나무 틈으로 균형을 잃은 몸이 마구 굴렀던 거지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파출 소장님의 말입니다. 눈을 꾹 감고 떴는데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 멀리 빛이 보이는데 짧은 단발머리에 교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여학생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보이더라. 그 학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뒤없이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학생은 활짝 웃고 있었다. 깊은 것 같았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줄이 보였다. 근데 사람들한테 때 같은 것이 검은 기름 제국처럼 덕지덕지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은 길바닥에 침을 뱉은 것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것은 아내를 손찌검하거나 도둑질 같은 큰 일까지 세상에서 저지르던 죄인 모양이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자신의 몸에도 그런 검은 기름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무서웠다. 그러고 병원 입원실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파출 소장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출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많은 대원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물론 교회 다니게 하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라며 우스기로 반은 진담으로 의심하는 대원들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파출 소장님의 이야기를 믿는 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우편물. 나는 미묘한 영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로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는 일도 종종 있었죠. 영감이라고는 해도 나는 그저 보이는 것뿐이라 이야기만 들어줄 뿐이었지만요. 그래도 그 중에는 기분 탓이거나 이야기만 들어줘도 해결될 만한 것들도 꽤 있어 나름대로는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그날 저녁 나는 친구 제이가 불러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제이는 축구부 소속이었는데 축구부 소속인 Y씨가 기묘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이미 제이와 Y씨가 와 있었습니다. 딱히 동아리 활동은 안 하던 나였지만 제이가 뛰는 시합을 구경하러 갔다 Y씨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Y씨는 눈이 크고 표정이 풍부한 귀여운 아이로 축구부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Y씨는 평소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여인 채였습니다. 미안하다, 에이야. 내 얼굴을 보더니 제이는 곤란하다는 듯 사과부터 건네왔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위험한 일 같아. 왜 그러는데? 나는 제이의 말을 받아 넘기고 Y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Y씨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가량 전 9월 23일 Y씨는 한밤중 자기 방에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Y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자취를 해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라고는 해도 여자아이 혼자 자취다 보니 걱정이 많았을 터입니다. 1층에는 집주인들이 상시 거주하고 있고 현관은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있는 방비가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꽤 낡은 아파트였지만 나중에 방범을 강화한 모양입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2시 45분. 왜 이런 애매한 시간에 일어난 걸까 갸우뚱거리며 Y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현관 너머 복도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자세히 들으니 그것은 발소리였습니다. 구두나 하이힐처럼 뒤꿈치가 딱딱한 신발 소리였습니다. 이런 늦은 밤에 누가 집에 돌아오는 걸까? Y씨는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또각 발소리가 정확히 Y씨네 집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철컹하고 무언가가 문에 달린 우편물 구멍으로 쓱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현관문 아래쪽에는 우편물 구멍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구멍으로 들어온 무언가는 그대로 신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편입니다. 문 너머 가냘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뭐야 집배원 아저씨구나라고 생각하며 Y씨는 잠시 안심했지만 곧 그럴 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시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49분. 아무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에 배달을 올 집배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Y씨는 겁에 질려 침대에 기어들어가 아침이 올 때까지 벌벌 떨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겨우 주변이 밝아오자 Y씨는 침대에서 나와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평범한 엽서였습니다. 조심스레 주워 행선지를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오야마 엑소니마. Y씨는 안심했습니다. 일단 자기한테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엽서를 뒤집어 뭐라고 쓰여있나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Y씨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엽서 가장자리가 1cm 정도 폭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백인 와중에 한가운데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인쇄된 글씨가 한 줄. 9월 27일 19시 31분 사망. 그렇게만 적혀 있었답니다. Y씨는 누군가 질 나쁜 장난을 치는 거라 여겨 그 엽서를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엽서에 관한 건 잊고 평범한 생활을 보냈죠. 9월 27일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9월 28일. 그날은 휴일이라 Y씨는 친구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가올 연휴 때 계획이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이야기 등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문득 시선이 닿은 TV. 거기서 Y씨는 믿을 수 없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오후 7시 30분경 X시에 사는 30세의 오얀마 XO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 있는 경찰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바로 그 엽서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Y씨는 당황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엽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Y씨는 현관 구석에 놓아뒀던 쓰레기 봉투 안을 뒤졌습니다. 그 엽서가 온 이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 그 봉투 안에 있을 터인데 아무리 찾아도 엽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엽서에 적혀있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무심코 나는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별일 없었던 거지. 내가 입을 열자 제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 후로도 4번이나 같은 일이 있었다고. 벌써 5명이나 죽은 거야.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살인마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 경찰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살인범일 수 있고. 나와 제이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Y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죽은 사람들의 사이는 모두 다 달랐는 거. 찾아봤지만 심장마비에 교통사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 살해당했다고 생각하기 힘들고 다들 사는 곳도 완전히 다르다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겪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게. 제이는 그렇게 말한 뒤 Y씨에게 눈짓했습니다. Y씨는 조금 망설이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내 등골에 오싹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안 좋은 것과 마주칠 때면 느끼던 기분 나쁜 감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앞에 있는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왜 느끼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감각. 가장자리가 검게 칠해진 엽서였습니다. 10월 26일 2시 사망. 설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Y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엽서 앞면을 보여줬습니다. 키오와이 코니마. 수신 일란에는 Y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엽서만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다른 엽서들은 전부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이 엽서만은 계속 남아있어. Y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온 거야? 나는 그 엽서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분위기에 무심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저께 밤에. 왜 더 빨리 상담하러 오지 않았던 거야? 이건 진짜 위험한 거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제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에이, 야, 에이. 소리가 너무 커. 주변을 돌아보니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냅킨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심호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영을 다루는 힘은 없으니까요. 경찰에 가봐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을 테고.
애당초 경찰이 다룰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봤을 때 2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Y씨는 무슨 이유로든 죽어버릴 터입니다. 잠깐 기다려줘. 나는 제이와 Y씨에게 그렇게 말하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은 할아버지뿐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니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한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듯 잠자코 있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거다. 전에 오구로의 스님이 써준 부적이 있지. 그걸 우편물 구멍이랑 문고리, 방창문마다 죄다 붙여. 아마 그놈은 초대를 받아오는 신의 일종일 게다. 안에서 불러들이지 않는 한 나쁜 짓은 안 할게야. 밤새도록 밖에 있는 건 어때? 안 되느니라. 밖은 더더욱 안 돼. 사각으로 봉하는 문이 없으니만큼 어디까지나 따라올 게다. 나는 제이와 Y씨에게 먼저 Y씨네 집으로 가 있으라고 말한 뒤 우리 집에 부적을 가지러 갔습니다. 오구로의 스님이란 카니모 사건 때 나와 K의 불제를 맡았던 스님입니다. 평상시에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는 데다 아내도 있고 이혼 경력까지 있는 사람이지만 영능력 하나는 확실하죠. 내가 귀신을 보게 된 후에는 부적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적을 들고 Y씨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밤 8시. 방에 들어서자 새파래진 Y씨와 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방 안 창문과 현관 문고리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셋이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탓인지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시계바늘은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알아챈 것은 Y씨였습니다. 왔어. 벌벌 떨면서 Y씨는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또각 발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내 등에는 차가운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나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또각 발소리가 방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요. 가장 중요한 우편물 구멍에 부적을 안 붙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적을 붙일 용기는 없었습니다. 뭐가 들어올 것인지. 나와 제이는 우편물 구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하지만 뜻밖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호씨, 편지 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감정 없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호씨, 편지 왔습니다. 노크와 말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숨죽인 채 상황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노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각 발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작아져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안심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Y씨도 얼굴을 내밀고 안도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현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제이와 Y씨도 현관을 바라봅니다. 우편물 구멍. 뚜껑이 열린 채 밖에서 눈알 2개가 우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있잖아. 방금 전과는 다르게 거칠고 사나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격렬하게 문을 후려갈기는 소리. 문고리도 뒤틀려 나갈 기세로 격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창문이라는 창문이 하나같이 덜컹대며 소리를 내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Y씨는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와 제이는 그저 Y씨 위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주변은 이미 밝아진 후였습니다. 소리도 그쳤고요. Y씨. 나와 제이는 당황해 Y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Y씨는 정신을 잃었을 뿐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란이었는데도 1층 집주인은 물론이고 옆방 사람도 간밤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Y씨는 그 후 그 아파트를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에는 별일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Y씨가 그런 일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당시 우리 학교에는 이상한 주술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우편함에 새벽 2시 40분 증오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가장자리를 검게칠해 놨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Y씨는 그 주소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상대는 Y씨가 좋아하던 선배의 여자친구. 나는 항상 해막던 Y씨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종 듣는 말이지만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조심하세요. 저주를 한다는 건 상대와 나 두 개의 무덤을 파는 짓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인형.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야기다. 할머니는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곁에서 늘 간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병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서 노이로제 증상을 보일 정도가 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보기 드물게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다. 그리고는 선물이라며 할머니에게 인형을 내밀었다. 어머니 말로는 신이 깃든 인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인형으로 느껴졌다. 어머니의 기분이 좋아 보였기에 아무 말 않고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깊은 밤이 되면 희익하고 괴로운 듯 신음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일어나 할머니를 간호했다. 어느 날 한밤중 또 희익하고 할머니의 괴로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에서 깨어 할머니 방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그때 그 인형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 지나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다.